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권리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좀 배운 거 좀 복습을 해보면 중요한 게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법제는 딱 두 명밖에 없다. 자연인하고 법인. 둘만이 권리 능력자고 그 외에는 권리 능력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제정신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 의사 능력 없는 자의 행위를 의사 무능력이라고 하고 그 행위는 무효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인은 거래행위, 사고 팔고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사람들은 그런 거래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의 범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개념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 무효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뭐냐면 무효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무효건 취소건 똑같은데 뭐가 되냐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전부 다 부당 이득으로서 돌려줘야 한다라고 했어.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법 제 3조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 자, 그러면 사람, 우리가 권리 능력자는 누구냐면 자연인과 법인이죠. 그러면 우리 법 3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이게 법 3조에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자라는 얘기인데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냐?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 즉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인 거고 언제가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태어나야겠죠. 그럼 애가 태어나서 독립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독립호흡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 권리력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전부 노출설이라고 그래요. 즉 사람이 되는 시기는 전부 노출석, 즉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나왔을 때 그때부터 뭐라면 사람으로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죠.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출생신고를 해야만 사람일까요? 태어나기만 하면 사람일까요? 자, 출생신고를 해야만 권리능력자일까? 아니면 태어나면 권리능력자일까? 출생해야지 권리능력자? 아니에요. 태어나면 무조건 권리능력자인 거고 출생신고는 그 행정기관의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에 출생을 늦게 했죠. 나 호적이 잘못돼서 맨날 그러잖아. 친구들 그렇죠? 내가 원래 2살 더 많았는데 호적이 잘못됐어. 그럼 2년 동안은 걔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렇죠? 사람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우리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권리능력자인 거지 꼭 출생신고에서 권리능력을 주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얘예요. 종기.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예요. 사람이 아닌 건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통설판에는 뭐냐면 뇌사설 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우리는 맥박 종기설이에요.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는 맥박 종기설. 즉 맥박이 멈췄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부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태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죽는 게 중요하냐면 상속 때문에. 죽는 게 중요한 게 상속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뭐 나중에 또 몇 번 더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나 보자고 잘 모르는데 보면 자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상속받는 사람 1순위. 1순위 상속인이 누굴까요? 배우자?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제일 먼저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들, 딸,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내 밑으로 가요. 내 아들, 딸 없으면 손자, 손녀 밑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순위. 항상 배우자가 나오는데 현 직계 존속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즉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제일 먼저 상속받고 자식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재산을 상속받아요. 그 다음에 1순위도 없고 즉 자식도 없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없죠. 그럼 3순위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예요. 즉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형제자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살아 계시고 내 동생은 있다 이거죠. 여동생이고 남동생이고. 그러면 1순위, 2순위 다 없으니까 3순위인 내 동생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순위까지 있는데 4순위는 누구냐면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4순위까지 있어서 4순위가 누구냐면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친족.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없으면 4순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고모가 계시는데 고모가 자식도 없고 뭐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배우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가 삼촌이죠? 내가 상속 받아요. 한마디로 해서 사촌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한 명이 빠져 있죠. 누가 빠졌냐면 배우자가 빠졌어요. 배우자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공동상속,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하고 공동상속. 즉 1순위자가 있으면 1순위하고 공동, 1순위 없으면 2순위하고 공동, 1, 2순위 다 없으면 혼자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상속 순위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주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보죠? 요즘에 의학 드라마 많이 하던데요. 의학 드라마 보면 누가 사람은 언제 죽었냐 할 때에 맥박 종이사라고 하잖아요. 그 의학 드라마 보면은 갑자기 숨이 멈추죠. 그러면 이거 제대처럼 세동기 팅팅 하잖아요. 팅팅 하다가 안 돌아오죠?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해요? 의사가 어떻게 해요? 시계를 봐요. 안 돌아오면 의사가 시계를 보고 몇 월, 며칠, 몇 시, 사망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부터. 어떻게 가나?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있고, 배우자, 부인 을이 있고, 자식 병이 있고, 얘 아버지 정이 있어요. 갑을병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갑하고, 아빠하고 자식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둘 다 중환자실에 누웠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죽으냐, 얘가 먼저 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먼저 죽느냐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갑이 먼저 죽었어요. 상속 어떻게 돼요? 자식이 있어, 없어? 살아있잖아, 자식. 그럼 자식한테 상속이 돼요. 그 다음 1순위 있죠? 그 다음 배우자 있잖아. 얘하고 얘가 상속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죽었죠. 그럼 얘가 상속받은 거 다시 직계 비속 없잖아. 직계 존속인 을이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죽고 얘가 나중에 죽으면 을이 몽땅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근데 만약 얘가 먼저 죽었다 생각하세요. 병이 먼저 죽었다. 병이 먼저 죽었 다음에 갑이 죽으면 갑이 죽을 당시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2순위인 직계 존속하고 배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죽느냐 얘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상속을 이렇게 날아갔느냐 혼자 가느냐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죽는 순서에 따라서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사망신고하는 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만약에 서로 각기 다른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다른 병원에 누워있다. 그럼 누가 먼저 죽었느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거든 당연히.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삼아 하긴 하는데 자식하고 아빠하고 같이 병원에 누워있죠. 중환자실에? 중환에 누워있고 둘 다 가능성 없대. 못 산대 절대. 그럼 누굴 간호해야 돼?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 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둘 다 가능성이 없대요. 살아날 가능성이. 중환자실이야. 그럼 누굴 더 오래 살려야 돼? 어? 그렇지. 자식으로 살려야지. 남편은 상속이 떼야지 바로. 그렇죠? 그러면 죽으니까 상속 나 혼자 갔잖아. 얘 먼저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뭐냐면 또 이제 법에 있는 건데 비행기가 날아가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승객 전원 사망.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인 거지. 아빠와 아들이 같이 비행기를 세워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승객 전원 사망이에요. 그럼 방금 얘기했지만 얘가 먼저 죽었는지 얘가 먼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누가 먼저 죽었는지. 근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승객이 전원 사망했으니까 아들이 먼저 죽었는지 아빠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갑과 병이 일순간에 같이 죽었다고 해요.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시 사망을 추정한다고 하는데 추정된다는 건 추정되는 것은 반증에 의해서 깰 수가 있어요. 추정된 것은 반증에 의해서 깰 수가 있는데 일단 가치중으로 추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일순간에 같이 죽었으니까 상속은 일어나지 않아요. 않고 얘하고 얘가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추정이니까 반증에 의해서 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컨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다 죽었어요. 어떤 놈 하나가 살았어. 살아서 걔가 증언을 하는 거지. 제가 보니까요 이 양반이 먼저 죽고요 얘가 나중에 죽던데요 하고 증언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판사가 듣고서 이름 타당한다면 이 추정을 깰 수가 있어요. 깰 수가 있어요. 아무튼 동시사망이 추정돼 버려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거죠. 아무튼 사람이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보다. 옛날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거죠. 괌. 옛날 한 20년,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괌에서 칼기 떨어진 거 기억하세요? 괌에 리미치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 리미치 언덕에서 괌이 대한항공이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해가지고 그때 승객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억대 자산가 거의 200억대 자산가였는데 가족 모두가 그 비행기를 탔어요. 한 놈도 빠지지 않고 가족 전부 다 간 거예요. 200억대 자산가니까 돈 많잖아. 아예 비행기에 그냥 전부 다 거기 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가지고 가족이 모두 거기서 괌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딱 한 명 살았어요. 누가 살았냐? 사위. 사위가 의사였는데 얘가 일이 바빠서 다음 비행기 가려고 못 탔어요. 비행기를 그 비행기를 안 탄 거야 쟤는. 그래서 쟤만 살았어요. 쟤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위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구 재산이냐? 그래서 그 200억대 재산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사위가 가질 것인가 하는 싸움이 붙어요. 법률적 논쟁이 벌어졌죠. 근데 그건 법률적 논쟁이 있을 일이 없는 건데 사실은 변호사가 꼬신 거야. 솔직히 내가 볼 때 당연한 얘기인데 누가 이길까? 사위가 이겨요. 무조건 사위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 왜 그러냐면 이 대습상속이라는 때문에 그래요. 대습상속. 이 대습상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갑이 자식이 3명이에요. A, B, C 3명의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결혼해서 D라는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 이 사이에는 E라는 아이가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상태에서 얘가 죽으면 먼저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들이 먼저 죽어버리는 거죠. 며느리는 있고 손주도 있는데 아들이 먼저 죽고 얘가 죽는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먼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으니까 얘들이 없으면 얘는 상속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럼 얘들이 나아갔는데 얘는 배우자가 있고 손주가 있으면 얘의 상속분을 먼저 죽은 얘의 상속분을 얘하고 얘가 날아가져요. 얘의 상속분을. 만약에 얘가 30억대 자산가라면 10억, C가 20억을 얘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10억 이런 식으로. 1대1대1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 대대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위도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사위는 뭐예요? 직계? 비속이거든. 3순위가 아니라 1순위, 밑으로 가는 1순위거든. 그게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위가 그때 200억대 재산을 다 가졌어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게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1심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200억대 자산이면 0.1%니까 얼마야? 소송 속가만 해도 한 2천만 원 돼요. 1심에서 소송하잖아요. 그럼 소송 비용에서 인지비 붙여야 되는데 2천만 원이야. 1심 소송에서만 그것만 2천만 원 가까이 나와요. 소송 변호사 비용 말고 인지세만. 너무 비싸잖아.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새끼 또 뭐 했냐면 죽은 사람 집 한 채 갖다 놓고서 얼마 안 돼. 한 2억, 3억 정도 안 되니까 그 집에 또 이게 얘 건지 확인해 주세요. 200억 채는 전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집 한 채 갖다 놓고 얘 건지 판단해달라고 하고서 소송 비용 줄이려고. 그 이긴 놈이 다 갖기. 합의해가지고 했던 소송이에요, 소송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위가 다 가져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위가 한 4, 5년 전에 한번 또 신문에 나왔죠? 이 사위가. 납치당했었거든, 한 번. 납치당해가지고, 이상한 놈들이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해서 안 빌려주니까 납치해가지고 한 번, 납치다 죽을 뻔했었어, 한 번. 죽을 뻔했었는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요런 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대들상속이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튼, 요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 볼 때 이거, 사망 선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아야 돼요. 이거는 보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근데 뭐 재산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받을 거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이거 어차피 보시면 되죠. 아무튼 맥박 종설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얘인데 왜 이렇게 삑삑거리냐? 자, 지금은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이라는 얘기가 뭔데? 자, 태아의 권리 능력은 또 뭐냐면 이거죠. 태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태아는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태아는 권리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응? 아까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 국자에서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과 못밖에 없다. 법인밖에 없고 자연인은 살아있는 생존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다. 근데 전부 노출설이라고 했으니까 태아는 뱃속에 있으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태아는 권리 능력자가 아니에요, 원래.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 명의의 통장 있을 수 있어, 없어? 뱃속에 있는 태아 명의의 통장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는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얘도 조만간 태어날 예정이 아니야. 태어날 예정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권리력을 배제하기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인 경우에도 원래는 권리력이 없는데 권리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력을 인정하는 거에서 이제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일반적 보호주의는 뭐고 개별적 보호주의는 뭐냐면 일반적 보호주의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다 보호한다. 그래서 태아도 자연인과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명의의 통장도 있을 수 있고 다 태아도 계약할 수 있고 집 살 수 있고 만드는 거. 그게 일반적 보호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지 않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태아는 자연인과는 다르다. 자연인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항,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권리력을 인정하자요. 그러면 태아도 권리력을 인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첫째, 상속이에요. 첫째는 상속. 둘째는 불법 행위로라는 거예요. 셋째는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태아는 원래 권리력이 있다 없다? 없는데 요 세 가지에서는 권리력을 인정한다. 상속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하고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하고. 자, 그럼 뭔 소린가 보자고요. 지금 봐봐요. 갑이 있고 부인 을이 책에 다 나와요. 갑이 있고 부인 을이 있고 아버지 병이 있고 태아. 부인은 지금 애를 포태하고 있어요. 임신 중이야. 그 상태에서 얘가 죽어요. 그럼 상속이 어떻게 돼요? 원래 아빠가 죽었을 때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태아는 지금 뱃속에 있죠, 애는. 그럼 자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직계 비속이 없잖아요, 죽었을 때에. 그럼 상속은 어떻게 하냐면 이순이인 직계 존속과 배우자, 얘 둘이 가져요. 나중에 태어났죠? 소용없어요. 나중에 그냥 모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시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 죽었을 때 자식이 있어 없어? 아직 없잖아. 사람이 뱃속에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얘가 죽으면 태아는 절대로 상속받지 못해요. 나중에 살아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태아도 조만간 사람이 될 예정이죠. 좀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태아도 상속에서는 출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받을 권리는 있게 만들어놨어요. 권리력을 인정했어요. 제가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자 보세요. 만약 을이 병을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A라는 놈이 을을 쳤어요. 차로 쳐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임산부를 친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그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나중에 애가 기형으로 태어난다든지 장애로 태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교통사고 날 당시에는 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원래 사람만이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쟤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형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얘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합리하니까 우리 법은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태아도 출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태아도 태아인 동안에 사고를 입었어 하더라도 나중에 태어났을 때
그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갑과 을은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예요. 이 사이에 A라는 아이가 있어요. 갑과 을은 법적인 부부인데 이 사이에 A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엄마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갑과 을은 법적인 부부예요. 근데 그 사이에 A라는 아이가 나왔어. 엄마는 확실해, 안 확실해? 그만큼 확실한 거기서 4배수가 나왔는데. 확실하죠? 100% 확실해요. 4배가 나왔으니까. 아빠는? 거의 확실하죠? 99.99% 확실해요. 그런데 가끔 드라마 보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아닌 경우 있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유전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얘가 뭐 자식이냐 금방 알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혼인 중에 출생자가 있고요.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어요. 자식은 혼인 중에 출생자와 혼인 외에 출생자가 나와져요. 이때 혼인 중에 출생자는 친생자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부부 사이에 난 아이는 부의 자로 추정을 받아요. 친생자 추정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법적인 부부잖아요. 법적인 부부인데 이 사이에서 난 아이잖아요. 얘는 아빠의 자식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법에는 추정은 되는데 거의 간주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좀 애가 이상해. 나하고 닮은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머리카락 검사했더니 아니야. 증거 있어요, 없어 이제? 아니란 증거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저 추정이 깨지질 않아요. 저건 반드시 친생 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깨트려야지 그냥 증거 있다고 자식이 내 자식 아니야 이거 안 돼요. 한마디만. 저 반드시 소송 제기해야 돼요. 저 경우에. 소송 제기해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부자관계 깨트려야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자기 자식이에요. 자, 근데 얘가 또 병이라는 여자하고 바람을 피네요. 그래서 여기에 B라는 애가 또 나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엄마는 확실하죠. 4배 나왔으니까. 아빠는 한 90% 확실할 것 같긴 한데 이 경우에는 얘 둘은 혼인관계가 아니에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 친생아 추정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얘는 법적으로 애비 없는 자식이에요. 아빠가 없어요. 엄마만 있죠. 법적으로 얘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만 있는 거죠. 친생아 추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얘 내 자식이요 인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냐면 인지라고요. 인지. 그러니까 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자식이 돼요. 혼인 외 출생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SK 보면 최태원 회장이 또 바람 펴서 애 낳았더만 보니까 옆에 그죠? 걔는 뭐냐면 혼인 외 출생자예요. 그 혼인 외 출생자니까 최태원이 걔를 자식으로 인정해야만 법적인 자식이 돼요. 그래서 상속권도 발생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걸 혼인자. 그 다음에 미래에 들면 법률 나중에 배우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사실상 배우자가 있죠. 우리가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혼인신고 해야 되고 말아야 돼요. 해야죠.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부부고 혼인신고 안 하면 전부 다 사실상 부부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인데 대한민국 법자에서는 법률혼이건 사실혼이건 똑같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재산보호 청구할 수 다 할 수 있는데 법률혼과 사실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상속이에요. 상속. 법률혼은 상속이 돼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있으면 상속이 돼요. 근데 사실혼 관계는 상속이 안 돼요. 사실상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게 법률혼과 사실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얘는 누구야? 최진실이 죽고 나서 그 정선이 남편 안 뭐였죠? 걔 자살했잖아요. 걔도 자살했는데 빚이 많았다면서 빚이. 근데 정선이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상속이 안 돼요. 빚도 상속돼요. 빚도 상속되는데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선이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법률혼과 사실혼의 결정차이는 상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또 꼭 나오죠. 회장님께서
꼭 젊은 여자 좋아해가지고, 그쵸? 자기들이 보면 로맨스야, 그쵸? 젊은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나오죠? 자기들 어떻게 해? 자기들은 반대하지. 왜? 결혼해가지고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상속이 되거든. 상속이 되면 자식이 상속받은 분야 부를 갖다 뺏기게 돼 있는 거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목이 줄어들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가 없는 거고, 반대하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결혼 혼인신고는 하지 마세요. 사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속 때문에. 보시면 되죠. 자, 아무튼 일단 그것만 좀 보자고요. 54페이지. 54페이지면 자연인의 권리 능력이 나와 있죠. 보면 권리에서 사람은 출생에 의하여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출생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되는데 이는 도구적 신고로서 출생신고에 의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권리능력이다. 그 다음 2번 태아의 권리능력은 나와 있죠. 태아는 원래 권리능력자도 아니다. 아닌데 권리능력 인정할 필요가 있어지는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줄 보면 그러니까 의의 맨 마지막 줄 보면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에 의한다라고 써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에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서 보면 첫 번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옆에 5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상속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인지. 그래서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인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해적권 정도는 볼 필요 없고 지금 볼 필요 없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권리능력의 종기하고 나와 있죠.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죠. 보면 사람은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해서만 상실된다. 사망 시기에 가서 맥박 종지설 나와 있죠. 맥박 종설이 통설이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한 능력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진도에서는 뭐 자세히 보지 말고 기본적인 개념만 좀 가자고요. 뭐 어차피 나중에 지겹게 들게 되건데 모든 자연인은 거래행위를 할 수 있죠. 행위 능력자인데 일정한 사람들은 거래행위를 못하게 막아놨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면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3명, 그게 4명인데 미성원자가 있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피특정 후견인이 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미성년자 만 몇 살? 19세. 만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예요. 지금 현재. 만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얘들은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가 없고 누가 해줘야 돼? 누가 해줘야 돼? 또 있잖아. 법정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죠. 갑자기 또 생각나네. 법정 대리인이고 친권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하고 후견인 2명이 있는데 부모가 친권자고요. 그 외에는 다 뭐다? 후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또 그 생각나는데 요즘에도 문제가 있는데 최진실이 자살했다. 최진실 자살했죠.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 최진실이 자살하면 최진실의 막대한 재산은 누구 거예요? 최진실 죽었을 때에 최진실의 막대한 재산은 다 누구 거야? 그렇지. 자식이 있었잖아요. 직계 비속 1순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밑에 애들 2명 있잖아요. 아들하고 딸. 걔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걔들은 성년자야,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권리 능력은 있어요. 재산은 가질 수 있지만 거래행위를 못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죠. 그게 누구냐? 법정 대리인. 근데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있고 후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그러니까 수천이 죽었으니까 그럼 법정 대리인 누가 돼야 돼? 조성민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혼했죠? 이혼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맞거든. 이혼하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혼했다 하더라도 조성민이 당연히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할머니, 춘실 어머니죠. 할머니가 은행 가서 돈 뽑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거부하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조성민한테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여론 엄청 안 좋았죠. 뭐 조성민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비롯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조성민이가 이제 나 안 해 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 법정 대리인 안 하겠다고.
그러면 친권자가 없으면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가버려요. 위로 가요. 위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최진실이 할머니 계시죠? 어머니 계시고 근데 아버지도 계시더라고. 아빠도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아빠도 이혼했더라고. 그 할머니하고 이혼했는데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도 있는 거 없는 거 애들. 애들 엄마 아빠 안 하니까 친권자 아니니까 이제 후견인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둘 다 있는 거지. 지금 살아있는 거지 둘 다. 그러니까 동순이잖아요 순이가. 그럼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연장자예요. 할아버지가 연장자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이혼한 할아버지가 이제 법정대리 대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할아버지 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할아버지라면 애들 그 법정대리 하겠어 안 하겠어? 지금 조성민이 봤죠? 만지작이 되는 거. 그렇죠? 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할머니가 법정대리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요즘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튼 진실은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권자가 있고 친권자 이외자는 전부 다 후견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피통이 있는데 다 똑같다. 앞에는 다 똑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질병, 장애, 노령,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피성년 후견인 저번에 아까 했지만 저번에 똑같아요. 사무 처리 능력이 얘는 지속적 결여, 얘는 부족한 자, 얘는 일시적인 후원,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자. 이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피통년의 정의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도에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어떻게 했다? 지속적으로 결여했다. 쉽게 말해서 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치매 노인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어떻게 했다? 부족하다라고 했죠. 거기 보면 57페이지 박스에 그려놨잖아. 박스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신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지적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애들. 그거더라 피한정 후견인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또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요건 뭐냐면 걔가 일시적으로 장애가 온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걔도 일을 처리할 게 있는데 일시적 장애가 온다든지 그럴 때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일시적 후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이제 피한정 후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얘들의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얘들은 도적인 법률을 할 수 없고 막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피특정은 배치되고 미성원자, 피성정인, 피한정 후견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배우겠지만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면 상관없어요. 전부 다 취소한다. 개념을 일단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건 누구예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는 피성년 후견인, 부족한 사람은 피한정 후견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무조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피성특 후견인이 아니라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거 되려면 일정한 자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나 사촌이나 친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럼 법원에서 상태 봐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놈 잡아가지고 너 피성년 후견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청구권 밑에 보면 57페이지에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청구권자 청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뭐 지금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 피성년 후견인은 독자적인 법률을 할 수 없으니까 얘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면 성년 후견인. 피가 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 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 특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 여기는 친권자하고 미성년 후견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건 뭐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어떤 개념이냐 그 개념하고 얘들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서 법원에 선고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해서 법원에 선고해야 한다 정도만 일단 알면 되죠. 보시면 되고 58페이지 보면 잠깐 미성년자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 성년기에서 미성년자는 만 몇 살?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혼인에 대한 성년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이에요? 법률혼. 둘이서 뭐 사실혼 사는 건 뭐 몇 살 살든 상관없는데,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이에요? 16? 너무 낮다. 18세예요. 옛날에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였어요. 불과 한 10여 년만 해도. 근데 이제 가족법을 바꿔가지고 둘 다 18세예요. 그래서 18세가,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18세 미성년자도 또 혼인을 할 수, 법률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보자. 갑과 을은 18세 미성년자예요. 둘 다. 근데 친권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몇 살? 18. 원래 성년자야,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결혼한 거죠, 이제. 그러면 얘들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기들끼리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성년자니까 법정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법령에 취소할 수 있고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상투 틀면 어른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쟤들이 18세 미성년자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혼인하는 순간 쟤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범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인에 대한 성년 의제 효과는 사법상의 영향에서만 미치지 공법상에서 미치진 않아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투표권 몇 살부터예요? 투표 몇 살부터예요 지금? 19세요 아직까지. 18세 낮춘다는 얘기 있는데 아직까지 19세부터 투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는 18살이죠? 결혼했죠? 성년 의제됐죠? 우리 투표권 주세요. 이거 안 된다요. 사법의 영역에서만 성년이지 공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성년 의제됐죠? 18살이죠? 담배 필래요? 술 먹을래요? 된다 안 된다? 담배 핀다, 술 먹는다 뭐야? 공법 영역이잖아. 그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의 영역에서 매매계약, 아파트 매매계약 해야 될 거잖아. 전세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원래 미성년자니까 법정들이 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성년이 됐으니까 독재로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는.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얘들은 18세 미성년자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성년으로 의제돼버려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18세 결혼했죠? 아직 19세 안 됐는데 2달 살다가 이혼해요. 18세 혼인하고 18세 이혼했어. 그럼 혼인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성년됐죠? 이혼할 때도 여자 18세잖아. 그럼 다시 미성년자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미성년자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안 돌아와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안 내려와요. 나는 결혼해봤지만 이혼 안 해봤거든 아직까지. 나보다 낫지 어떻게 보면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이런 거다. 58페이지 맨 밑에 혼인에 대한 성년의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는데 혼인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성년으로 의제된다. 혼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성년 의제 효과는 존속하고 성년 의제 효과는 민법에만 인정되고 각종 공법 분야에서는 여전히 뭐다? 미성년자다. 나와 있죠. 고개는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61페이지 저 제목만 보죠. 61페이지 보면 피성년 후견이 나와 있죠. 제 개념만 좀 보죠. 위에 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적 제약.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지속적 결여되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절차 해가지고 하루 1번 성년 후견 개인심판에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이런 사람들이 청구에 의해서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을 결정할 수 없다 되는데 지금에서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직권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피성년 후견의 정의고. 뒤로 넘어가서 63페이지 볼까요? 피한정 후견인 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어떤 사람? 부족한 사람. 나와 있죠. 그래서 지속적 결여된 자는 피성년 후견인이고 부족한 사람은 피한정 후견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찬가지 심판 청구해야 된다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64페이지 보면 피특정 후견인. 거기 보면 의 보면 마찬가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피특정 후견이라고 한다. 나와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요게 조금 중요하긴 한데 잠깐 좀 보면 제한여자 상대방의 보호란 게 있죠? 요거 잠깐 얘기해 줄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자, 갑은 18세 미성년자예요. 18세 미성년자인데 땅을 을한테 팔았어. 자, 미성년자도 땅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같이 권리였자니까. 노트부터 다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명의 땅을 을한테 판 거예요, 18세 미성년자가. 그러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범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만약에 독자적인 범위를 한번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범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땅을 팔았을 때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죠? 유효한데 얘는 언제 들어갈 수 있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려주고 땅 돌려주고 돈 돌려주고 왔다 갔다 해야지 한마디만 해서.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취소할지 말지는 얘들 마음이잖아, 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취소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거 취소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다가 너 취소할 거니 말 거니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냐면 촉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 이 계약을 인정하는 건 뭐라면 나중에 표현 추인이라고 해요. 자, 계약했죠? 이쪽에서는 이 계약 어떻게 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이 계약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해요. 인정하는 걸. 아, 계약 인정할래. 이게 만약 1억인데 2억에 팔았어. 잘했어요, 잘못했어? 1억짜리 땅을 미성년자가 2억에 팔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취소할 필요 없죠? 그러면 아, 계약 인정할래요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한여자 범위를 할 때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는데 이때 추인은 얘는 못하고 얘는 해요. 얘는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가 추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법정 대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 쪽에서는 얘가 추인하면 저 계약은 뭐예요? 이쪽에서 추인하면 저 계약은 뭐야? 유효. 계속 유효한 거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취소할지 말지는 저쪽 마음이니까 얘는 법에 이렇게 됐어요. 자, 제한여자가 능력자가 됐어요. 얘가 19세가 돼서 만약에. 그럼 얘도 이제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지, 얘도 19세 능력자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한여자들 능력자에서는 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제한여자가 아직도 18세 미성년자죠? 그럼 얘는 추인 못하니까 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상대방의 보호하에서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자, 보세요. 이제 또 하나. 지금 보면 을은 지금 이상한 게 한번 해서 머리 아파. 지금 이쪽에서 추인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얘들 마음이잖아. 그럼 얘도 이사간 계약 맺어가지고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되는데 이상한 계약 맺어서 머리 아프다는 얘기해도 얘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얘도 일반적으로 계약을 없앨 수 있는 철회권을 줬어요. 얘한테도.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철회권은 선인 경우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법에서는요 선이란 말이 있고 악이란 말이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몰랐다. 선이는 뭐다? 몰랐다. 모르는 걸 선이라고 해요. 아는 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르는 건 선이고 아는 건 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얘는 선이면 즉 다시 말해서 얘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얘도 문제가 있으니까 얘도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던 걸 합시다. 그래서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거절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이쪽에서는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면 촉구권이 있고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고 이쪽에는 추인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66페이지를 볼까요? 거기 보면 이번에 상대방의 촉구권하고 나오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이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어떻게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대요. 그럼 미성년자가
아니 미성년자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법정대리한테 물어봐야죠. 때는 그의 법정 대리에 촉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근데 옆에 3번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서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의 동그라미 1번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촉구권이 있고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다는 거. 촉구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는데 항상 주의할 건 시험에 잘 나온 게 그거예요. 철회는 선의인 경우만 쓴다. 악의자는 철회 못한다. 한마디만. 지금은 이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 미성년자는 추인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구나. 상대방은 촉구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구나. 그렇게만 기억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이 배제돼요. 제한능력자가 쉽게 말해 사기치면 속임수 능력자로 속이면 취소권이 배제돼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 하면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는 적극적 기망을 얘기한다. 적극적 기망을 얘기하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침묵하거나 그런 것은 속임수로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지금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범위를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얘가 뭐 했다? 속임수를 썼다. 미성년자가. 그러면 원래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해서. 이때 속임수는 적극적 기망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판례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의리 보니까 애가 좀 어려 보여. 이 사람이. 얘가. 미성년자 같아. 그래서 얘가 얘한테 너 미성년자 아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아닌데요?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면 나 군대도 갔다 왔는데요?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속임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니면 얘하고 친구들이 같이 왔어요. 친구들이 사장님 막 그러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제가 미성년자로 보여요? 성년자로 보여요? 사장님 주변에서 막 그러죠? 그럼 미성년자로 보여요? 성년자로 보여요? 성년자로 보이죠? 그럼 그런 경우를 속임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그런 건 속임수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걸로 속임수 보지 않고 뭐가 적극적 기망이 있어야 하는데 적극적 기망이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주민등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증 이런 걸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그런 경우만 속임수로 봐요. 만약에 얘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계약을 했으면 얘는 취소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예요. 뭐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는데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요건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해야 된다. 다소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한 경우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판례는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등의 적극적 기망이 있음을 요한다고 하며 성년자로 군대 갔다 왔다고 말하거나 사장이라고 말한 것 이것만은 속임수 보지 않는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그 경우만 속임수를 본다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뭐 주소는 볼 거 없고 부재와 실종은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